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자,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연휴 말미에 터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의혹 제기했던 것들이 설마 하지만 한번 질러보잖아요. 그때 우리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저거 저 새끼들 저거 국정원이 뭐 뒤에서 시킨 거 아니야? 속으로 확신이 없었어. 왜냐면 정치적 신념이 투철하신 분들이 뭐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질러볼 거야 하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의심이 진짜였다는 네. 사실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 연휴 때 드러났던 거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에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좀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창조 경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할까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신한국당이었나요, 걔네들이? 아마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걔네들이 집단적으로 이건 국정원하고 연결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노벨위원회에 예, 할리몬. 노벨위원회에다가 항의도 하고 취소하라고 계속 압박도 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타도어를 퍼뜨렸죠. 맞아요. 그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직접 합니다.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고 로비가 있다면 더 엄정하게 심사한다. 기이하게도 김대중에게는 노벨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가 있었다. 김대중의 수상을 반대하는 수천 통의 편지가 한국에서 날아왔다. 그것이 모두 특정 지역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정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영남이죠. 그 상황들을 보고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 전에 있던 대통령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상을 받았다면 그건 지키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싫어. 저쪽 세력들이 이러이러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저쪽 세력이 우리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국가정보원이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그거를 취소하는 거를 뭐 어쨌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입을 닫고 있잖아요. 예. 아예 입을 닫고 있어.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경악할 만한 사건인 거죠. 이 정도까지 쓰레기일 줄 몰랐다잖아요. 사실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무식함을 반증하는 건데 노벨위원회에서 취소할 리가 없잖아요.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건데 취소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놀라움이 있는 거죠.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무소불위의 자신감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벨위원회에도 로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발상이 있다는 뜻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노벨위원회에 로비를 해서 취소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는 아닌 거로 봐요. 이것을 국내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서 민주세력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띄우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그 공작이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러 가지를 못했어요. 불참하고 받았어요, 노벨상을.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네요. 그러면은 노벨상 받기 전에는 못 받게 하려고 로비를 했었고 예. 네. 받고 난 뒤에도 그거를 특히 취소시키는 로비를 또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 로비라는 게 사실은 홍보와 로비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각국의 노벨상 수여를 국위 선양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홍보 이상의 공을 들이는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 전 대사였던 권영민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사관 업무 가운데 20% 이상을 평화상 수상에 할애할 만큼 관심을 둬야 했다. 근데 이거는 김대중 때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때부터 그랬어요. 어이가 없죠? 전두환이 노벨 평화상을 노렸다는 게 웃긴데 그때도 미얀마 폭탄 테러 사건이나 칼기 폭파 출하 사건 등이 본인이 평화적으로 대처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공헌을 명분으로 실제로 88년에 평화상 후보가 됩니다. 지랄을 했었네. 보마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도 지금도 미스테리고요. 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고요. 뭐 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건 로비가 아니라 홍보 외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DJ는 재임 당시뿐만이 아니라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 때문에 87년부터 이미 매년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미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였었던 거죠. 김갑수 작가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월드스타. 그러니까 그 정치 분야든 뭐 연예인이든 간에 스포츠 선수든 간에 그 월드스타로 가장 먼저 꼽으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꼽는다. 예. 전 세계적으로 DJ는 누구나 다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고요. 맞아요. 노벨 평화상은요, 박근혜 씨도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것들을 뭐 시민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니 노벨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왜? 아 그러니까 무슨 뭐 물리학이나 화학상 이런 것처럼 예. 어떤 연구 실적으로 상 타기는 좀 어렵고 예. 고은 시인은 지금 예. 10몇 년째 후보에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은 또 못 탔고 올해도. 아, 고은 시인이 노벨상 수상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과도한 홍보 때문에 위원회에서 줄 수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해요. 그 언어는요, 한국어의 시를 영어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번역한들 그 맛이 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그 한글 이야기도 했지만 이 한글의 오묘함 때문에 그 오묘함의 그 맛을 외국어로 살리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글이 갖고 있는 띄어쓰기와 문장 자르기 이런 부분들을 영어나 외국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썼을 때 그 시가 줄 수 있는 감동을 한글로 썼을 때와 외국어로 썼을 때는 감동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노벨상 한국어 부문. 아, 그럼 되겠네. 네. 근데 그게 문학의 어떤 형식적 틀에서는 명정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아온 작품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보면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은 작가님의 작품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고은 선생님이 수상을 하게 되면 이제 선례를 남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로비를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면 노벨위원회에 먹힌다라는 맞아요. 걸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예. 예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거예요. 예, 예. 네. 인기 좋다고 이렇게 많이 팔리는 작품이고 뭐 이렇게 인기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다고 해서 수상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러면 그 사업 논리로 비즈니스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아. 예, 예. 아니 그 언어로서 이렇게 그거 어떤 더군다나 소설도 아니고 시라면 이거는 받느든 안 받느나 별 상관 없어 보이고 왜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부커상 받은 그 상은 노벨 문학상에 버금가는 정도의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들 세력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의 그 업적이 네. 정말 못마땅했던 거고요. 최근에도 지금 제가 다시 이제 다른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홍준표 같은 자들이 이쪽에서의 업적을 그쪽에서는 그거잖아요. 평화상이라는 게 북한에게 뭐 이렇게 뭘 예, 지원해줘가지고 북한이 뭔가 더 강해졌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DJ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연히 국장으로 해야 될 장례식 행사를 정말 많이 머뭇거리더라. 예. 흔쾌히 못하더라. 예. 그걸 이제 DJ 아드님이신 김몽걸 위원장이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7일장을 6일로 줄이고 어.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가로막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직전에 DJ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았다고 DJ가 증언한 적 있잖아요. 예, 예, 말년에. 예. 이거는 인류 보편 타당한 어떤 감정으로 볼 때는 정말 그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죠? 정말 비상식적인 짓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막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이명박이었다면? 박근혜였다면? 아예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민주 세력의 어떤 역사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단죄를 하려고 하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명박 자체가 그렇게 꼼꼼하게 막 조사까지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약간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질투와 이기심 이런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더 있다고 봐야겠죠. 민주 세력이 다시 힘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정권의 유예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에 대한 정신적 지주로서의 네. 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공작을 했던 거고요. 이명박의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비하에 대한 공작을 꾸준히 벌여왔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라는 불량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부패하고 치사하기까지 한 불량 대통령을 내놓아 5년 내내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더니 이제는 부패 스캔들로 국민들이 외국인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명박이 이놈의 새끼는 지금 이 자행한 행동을 보면은요 얼마나 치밀하게 공작을 했는지가 보여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김대중 정신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살하는 거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노무현의 정신을 그 가슴속에 담고 있는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말살을 하고자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큰 작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다거나 또는 검찰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부담스러운 논평은 국정원이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 회의,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 진보연합 사실상 알고 보면 이쪽 찌끄레기들이 되게 많아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거 먹고 타먹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어용 단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국정원이 만나요. 이따가 또 뭐 추선이 이야기로 나오겠습니다만 직접 만나가지고 정치권에서 못하는 말을 굉장한 막말로 쏟아내. 이거를 조중동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매체 그 아류의 인터넷 매체들이 받으면서 굉장히 이거를 트위터라든지 뭐 SNS 계정으로 또 돌리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이제 투철한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SNS나 등등에서 계속 접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세뇌가 됩니다. 그 작업들을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부류들이 못하니까 그런 국정원의 뒤에서 비호를 받고 보조금을 받고 한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노무현 대통령 비하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국정원이 있었다.